이 항공기는 전투기도 공중급유기도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이 전쟁을 개시하면 개시 전 가장 먼저 나타나고 아군에게 정보를 전달하며 때로는 자기가 직접 공격을 해 적함을 격침시키기도 하죠. 전세계 757기 이상 생산 및 판매되었으며 현재도 전세계 바다에서 분쟁이나 해상 구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보이는 항공기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6기를 운영 중이며 특히 해안 경비를 서는 장병들에게 아주 친숙한 항공기이기도 합니다. 바로 해상 초계기 P3 오라이언입니다. 원래 이 기체는 여객기로 태어난 기체로 L-188 엘렉트라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60에서 70명의 승객을 태우고 주로 단거리 항공 여객 수송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비행기였죠. 당시에도 이미 제트 엔진 비행기가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었지만 제트 엔진과 비교해 터보프롭 엔진의 연비는 30% 정도 좋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작자인 로키드는 자신만만하게 엘렉트라를 여객기 시장에 선보였지만 안타깝게도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합니다. 바로 엔진 마운트 문제로 엔진의 진동을 마운트가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서 날개 전체가 엔진 진동에 흔들렸고 결국 추락까지 하는 사고가 벌어진 거죠. 이 때문에 연방항공청의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엔진을 재설계하는 등의 수정을 거쳤지만 터보프롭 엔진은 프로펠러가 회전하며 발생하는 소음 문제도 있어서 날개 쪽에 탑승한 승객들은 소음 문제를 호소했고 그 사이에 경쟁사인 보잉에서 737-200형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여객기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승객들은 터보프롭 여객기는 구시대적인 여객기라고 생각해 꺼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단거리 운항에서 생각보다 제트 엔진과 그리 시간 차이가 나지 않아서 결국 여객기 시장에서 퇴출당하게 되죠. 그리고 민항기 시장은 지금의 보잉사가 제패하게 됩니다. 남아있는 기체들은 여객기가 아닌 화물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화물용 항공기는 소음 문제에 대해 신경 쓸 필요 없이 단지 목적지까지 얼마나 싸게 갈 수 있느냐만 고려하면 되기 때문에 엘렉트라가 안성맞춤이었죠. 이때 마침 차기 해상 초계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미 해군의 눈에 띄게 됩니다. 강력한 사발 엔진의 출력에서 나오는 높은 최대 이륙 중량은 군용기로서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죠. 미 해군과 1963년부터 해상 초계기 기체로서 정식 계약을 맺은 후에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P3 오라이언이란 이름으로 데뷔했습니다. 해상 초계기로서 성적은 그야말로 대박이었습니다. 1962년부터 1990년대까지 라이센스 생산까지 합쳐서 757대나 제조되었고 이 중에 일본은 면허 생산을 통해 100대를 생산했죠. P3 오라이언은 해상 초계기 시장에서 베스트셀러 모델이며 지금도 해상 초계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모델이 바로 이 P3 오라이언입니다.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생산한 모델이기에 초기형인 A형부터 C형까지 다양한 파생형이 존재하죠. 우리나라도 90년에 C형 6기를 도입했고 이후 6기를 추가 도입해 총 12기의 P3C와 P3CK를 운영 중입니다. P3 오라이언은 여객기를 베이스로 한 기체답게 최대 이륙 중량이 64톤에나 달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며 적재 중량이 26톤이나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무장을 장착할 수 있죠. 어뢰와 폭뢰, 폭탄은 물론 공대지 미사일, 공대함 미사일, 소노 부위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무장을 장비할 수 있다 보니 화력 덕후인 국군이 폭격기를 사지 않은 이유가 유사시 P3 오라이언을 폭격기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죠. 물론 이건 우스갯소리고 해상 초계기인 이상 수상 표적을 탐지 및 관리하고 잠수함을 탐지 및 격침시키는 게 주요 임무입니다. 그렇다면 P3는 어떻게 수상 표적을 탐지 및 관리하고 잠수함을 탐지하는 걸까요? 가장 먼저 레이더로 이들을 탐지합니다. P3 오라이언은 크게 두 가지의 레이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APS-115 레이더로 해수면 등 주변을 탐지하는 레이더입니다. 각각 기수와 후미에 하나씩 있는데요. 이 레이더로 바다나 연안에 있는 표적을 감시할 수 있죠. 최대 200km의 탐지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AN/APS-137 레이더입니다. 잠수함 탐지는 대부분 이 레이더가 탐지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모든 디젤 잠수함은 스노클링을 위해 무조건 부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배터리를 충전해 다시 잠수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때 수면 위로 잠만경과 스노클을 올려 디젤 엔진을 돌리며 뜨거운 배기가스가 배출됩니다. AN/APS-137 레이더는
짧은 파장의 전자기파를 방사하고 전자기파가 다시 돌아올 때 걸리는 미세한 시간 차이를 계산해 마치 흑백 사진을 찍듯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원리로 해수면을 스캔하면 마치 사진을 찍듯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죠. 이를 합성 개구 레이더 SAR이라고 합니다. 잔망경이나 스노클이 레이더에 탐지되면 적외선 탐지 카메라가 더블 체크를 하는데요. 적외선 카메라가 보이는 뜨거운 열은 그 어떤 잠수함도 감출 수가 없죠. 설사 적 잠수함이 P3 오라이언을 발견하고 급속 자망을 했다고 하더라도 P3 오라이언은 자기장의 변화를 탐지하는 마그네틱 아노멀리 디텍터, 줄여서 매드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잠수함 선체는 강철로 만들어졌기에 지구 자기장이 미세하게 교란됩니다. 이 미세한 차이를 찾아내 숨은 잠수함의 위치를 특정하는 거죠. P3 오라이언의 탐지 장비들이 잠수함의 위치를 특정하면 이번엔 소노부이를 던집니다. 소노부이는 물속에서 소리를 듣는 장치로 물속에서 들리는 소음을 듣고 P3 오라이언에게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과거에는 단지 듣기만 하는 수동식 소노부이를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음파를 발산해 돌아오는 신호를 수집하는 능동식 소노부이로 바뀌었죠. 이렇게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면 이후에는 폭래나 어뢰를 발사해 최종적으로 격침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 P3 오라이언 기준으로 아군과의 유기적인 소통을 위해 데이터 링크와 KNTDS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군 수상함은 물론 공군과의 유기적인 소통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 호위함들이 대잠 경계를 하다가 잠수함을 발견하면 KNTDS로 전달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P3 오라이언이 어뢰를 투하해 제거할 수 있고, 반대로 P3 오라이언이 소나 부위 등을 투하해 잠수함을 찾으면 호위함이 대잠 로켓을 발사해 적 잠수함을 공격하는 등 유기적인 작전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P3 오라이언이 지상이나 해상에서 적을 발견하면 데이터 링크로 공군기에게 데이터를 전달해 지원을 받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P3 오라이언은 해상 초계 및 대잠전의 핵심 장비로 인정받는 거고, 오늘날에도 약 757기나 생산해 운영하는 이유인 겁니다. P3 오라이언은 해상 초계기로 해상이나 연안에서 분쟁이나 해양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투입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공격기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이라크전에서 전투 중 파괴된 이라크 선박 108척 중 55척이 P3C가 격침한 거라고 합니다. 또한 리비아 내전에도 참전해 소형 선박들을 매버릭 미사일로 파괴했습니다. 물론 해상 초계기답게 채공 시간이 긴 만큼 해상에서 적과 조우하는 일이 많아 벌어진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P3 오라이언이 타격으로만 전과를 세운 건 아닙니다. 1991년 이라크전이 시작되기 며칠 전 이라크와 쿠웨이트를 따라 해안 감시를 수행하여 적군 시설에 사전 정찰을 제공했으며 P3 오라이언의 정보 덕분에 사막의 폭풍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고 하며 걸프전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수집한 전장 정보를 지상군에게 제공해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파키스탄과 인도 간의 분쟁에서 인도군의 잠수함을 추적해 파키스탄 영해 밖으로 몰아내며 P3 오라이언은 대잠전 능력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재밌는 점은 미 해군은 P3로 마약 단속을 한다는 점입니다.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넘어오는 마약이 상당히 많은데요. 마약 수송 루트도 정교해져 이제는 잠수정을 통해 미국 내로 마약을 유통한다고 합니다. P3 오라이언은 마약 잠수정을 잡는데 톡톡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마약 잠수정은 끽해봐야 12에서 24m밖에 안 되는 매우 작은 소형이며 전고도 낮아 파도에 묻혀 제대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해상 초계기의 역할이 두드러지는 거죠. 이렇듯 실전에서도 전과가 인정되는 것은 물론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운영하며 신뢰성 또한 증명된 기체라 미국과 친한 나라들은 앞다투어 해상 초계기로 도입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가와사키에서 라이센스 생산을 해 100대 이상 자체 생산을 했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990년에 해상 초계기의 필요성이 생겨 P3 오라이언을 도입해 현재까지 운용 중입니다. 1995년 이전까지 대한민국은 S2 트래커를 해상 초계기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체는 1970년부터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90년대가 되니 노후화가 심각해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1990년대부터 S2 트래커의 대체 사업을 시작했고 최종적으로 P3C가 선정되어 1995년 6월부터 8기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우리 해군이 P3C를 도입할 때는 이미 미국에서 P3 생산이 종료된 상태였기에 이 생산 라인을 다시 살려 생산을 하기 위한 비용이 추가된 결과 대당 684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집행되었다는 점입니다. 초계기 선정 작업 당시 책정된 예산으로 성능을 제외하고 본다면 경쟁 기체였던 프랑스의 애틀란틱2는 무려 16기를 도입할 수 있었기에 당시 엄청난 논란이었다고 하죠. 물론 대잠 초기기의 핵심은 그 안에 들어가는 전자장비가 핵심이기에 프랑스의 애틀란틱2를 구입했다면 미국제 전자장비와 호환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 애틀란틱2를 사용했다면 공군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링크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공군기와 지금과 같은 유기적인 작전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게다가 당시에도 이미 P3 오라이언은 700기 이상 생산되었는데 비해 애틀란틱2는 겨우 28대밖에 생산되지 않아 유지 보수성도 비교할 수가 없죠. 결국 P3 오라이언 도입은 옳은 선택이었고 문제라고 한다면 아직 생산 라인이 닫혀있지 않았을 때 다른 나라 도입할 때 함께 도입했다면 굳이 생산 라인을 되살리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었다 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8기만으로는 우리나라 전 해상 작전 구역을 커버하기 힘들었습니다. 이걸 커버하려다 보니 기체와 승무원들의 혹사가 극심했으며 모자란 수량은 결국 우리 해역 구석구석을 탐지하지 못하고 구멍을 만들 수밖에 없었죠. 그 결과 발생한 게 바로 천안함 피격 사건입니다. 물론 해군도 추가 도입의 논의는 2005년부터 있었고 P3 오라이언 8기를 추가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8기를 도입할 때처럼 닫힌 생산 라인을 억지로 살려 제작하는 방법을 이번에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고민 끝에 미국 애리조나에 주기되어 있는 중국 P3B형 중 그나마 상태가 좋은 기체 9기를 골라 카이에서 오버홀을 실시했죠. 이때 국산 무기도 호환되도록 만든 결과 청상호 어뢰를 탑재할 수 있고 레이더는 이스라엘제 ELM-2022 해상 감시 레이더를 탑재해 P3B형보다 더 먼 거리까지 탐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사실 말이 오버홀이지 기체를 새로 만드는 것과 같은 작업을 하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무사히 개수를 마친 이 기체들은 P3CK라고 명명되었고 2011년부터 우리 영해를 초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존 C형 8기도 개량을 완료해 CK형과 동일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 해군은 16기의 해상 초계기를 가져 현재도 작전을 진행 중입니다. 우리 해군이 운영하는 P3도 전과가 하나 있는데요. 2017년 3월 22일 한미 연합해상훈련 중에 러시아 해군의 킬로급 디젤 잠수함이 미 해군의 대잠 감시망에 탐지됨에 따라 우리 해군의 P3CK가 78시간 동안 킬로급 잠수함을 추적해 물 위로 부상하게 한 사건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러시아 잠수함이 사실상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정탐 작전을 포기했다고 알려져 있죠. 일각에서는 미 해군이 찾아줬으니 우리가 추적을 성공할 수 있었다고 깎아내리지만 정확히 말하면 한미 연합군의 대잠 감시망에 탐지된 것이며 탐지되자마자 우리 해상 초기기의 정보를 전달해 추적한 만큼 작전 연계가 훌륭하게 되었다 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덕분에 미군도 버린 기체를 주워다 썼다는 오명도 씻어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죠.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지적된 우리 해군의 고질병인 허술한 대잠 경계 능력도 재평가받기도 했고요. 그러나 여전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우리 군은 P3 오라이언이 고작 16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8기만 있던 시절보단 낫지만 16기도 영해를 모두 커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해자대와 매우 비교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3기를 직도입한 뒤 가와사키 중공업에서 면허 생산으로 100기를 생산해 지금까지도 운영 중이기 때문이지요. 이런 해상 초계기나 정찰기 같은 경우 전투 장비에 비해 대중들의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게임에서 맵팩을 킨 상대와 붙으면 실력 차이가 많이 나더라도 질 수밖에 없듯 현실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전장의 데이터를 적보다 얼마나 더 많이 수집하냐가 중요합니다. 전투력은 그 다음이지요. 물론 EEZ를 포함한 초계 영역이 우리보다 몇 배나 넓은 일본이 우리보다 해상 초계기를 많이 가지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걸 감안해도 너무나도 수량이 부족합니다. 당장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전차나 전투기 등은 많이 생산하면서 정작 꼭 필요한 정찰 자산들은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게 현재까지 우리 군의 현실이죠. 그런 면에서 일본은 화려하지 않지만 실속이 가득한 정찰 감시 자산을 운영하고 있어서 참 부럽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우리 해군이 1차 도입 때 16기 혹은 그 이상 구매했다면 천안함 비극이 과연 벌어졌을까? 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P3 오라이언은 60년대에 설계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전형적인 장수만세 항공기입니다. 물론 전투기와는 달리 기체에 부담되는 기동을 하지 않아도 되고 내부 전자장비가 핵심이라 장수만세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요. 하지만 시대가 지나며 P3 오라이언도 점점 한계에 다다르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가장 먼저 오는 문제는 엔진입니다. 물론 터보프롭 엔진의 특성상 연비가 좋고 저고도에서 오랫동안 채공하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터보프롭은 프로펠러를 쓰는 이상 프로펠러의 속도가 음속을 넘으면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엔진을 4기나 탑재했기에 정비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대공미사일 위협이 지상이나 공중은 물론 잠수함에서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교란 장비나 제밍 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저고도는 안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좀 더 높은 고도에서 머물 필요가 있으며 더 성능이 좋은 레이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출력을 바탕으로 시간당 발전량을 높일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도 새로운 해상 초기기를 도입했으니 바로 P8 포세이돈입니다.